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치적 전망을 내는 인물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17대 의원, 그리고 정봉주 19대 의원이 과연 될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는 봉도사. 봉도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정봉주 PSI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장단기 뭐 한 2, 3개월 혹은 뭐 1, 2개월 후에 전망 여러 가지 했었고 대부분 맞춰왔는데 올해는 아예 통으로 한 해를 한번 전망해보죠. 우선 사실은 오늘 이거 돌려줘요. 가정이 아니니까. 새해 인사부터 해야지. 새해 인사 했어요? 네? 새해 인사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올해 어쨌든 그 독자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뚝뚝 넘어가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힘드네요.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을,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봐 볼 수도 있겠으나, 이번 시간에는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예. 그런 차원의 큰 전망을 좀 몇 가지 해주시죠. 정치권을 바라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음모가 있고 많은 전략과 기획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엄청난 짠머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큰 축에서는 정치의 일반적 흐름이 가는 대로 쭉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걸 기획을 해서 판을 돌려놓고 그런 건 현재로서는 개헌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해서 이제 올해를 관통하는 이슈가 개헌인데 불씨를 살리려고 지금 무진 노력을 하고 있죠. 이재호 특임 장관이. 그 개헌에 대해서는 뭐 회의를 한다고 해서 보도도 되고, 그리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개헌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개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서 개헌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어떤 수사라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코멘트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걸 다 짚어주셨는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기사를 봤냐면, 이해창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저기도 작업이 들어갔나 보다. 권력을 나눠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개헌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권력 나눠먹자. 이해창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건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해창 대표 무서운 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봤는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12월 8일 날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한 인터뷰를 봤더니 12시간 만에 가장 뜨거운 이슈를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이재호 특임 장관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봤더니 핵심이 이겁니다.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 딱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4년 중임제는 자신들이 한번 잡게 되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4년 중임제는 기존의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야당에서 4년 중임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끌어들이려고 밑밥 놓는 거죠. 사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국방 외교 남북관계 이건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런 구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과 정치개혁을 하려면 하는 김에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자. 그 개헌의 논리가 무슨 우리 국가 예산이 19조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일 때 만들었던 헌법인데 지금 300조가 넘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데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그때보다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개헌의 근거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얘기는 잘해요. 네. 약간 궤변스러운.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개헌의 핵심은 그래서 이제 선거구제 개편은 또 야당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고, 그럼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제1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반대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리하시네. 그리고 신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원래 예리합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걸 보고 예. 야, 이 사람이 무서운 얘기 하는구나, 이분이. 야당이 제1야당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근데 얼핏 사람들이 듣게 되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1야당이 반대 안 하게 할 만한 포석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창 대표가 우호적인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 그 인터뷰하고 이어서 한 게 아니고 따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 반대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창 대표가 코멘트한 게 뭐냐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개헌론 얘기할 때를 되새겨야 된다. 예. 기억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니, 그 말을 예.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개헌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해창 대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창 대표 쪽까지는 지금 포섭했어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우려하셨다시피 예. 받을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이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받자라고 하는 전제 요건에서 토론하지 말고 일견 합리적이고 한 분들, 특히 이제 중도 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토론조차도 못하게 하냐.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또 하나는 네. 조금 더 머리 쓰는 분들은 이런 전략까지 제기를 해요. 저쪽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이 나눠져 있고 친박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통일안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박지원 대표가 꼭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를 아주 좀 살짝 틀어서 조금 얕은 수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개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얘기할 수가 없으니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저쪽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자기들끼리 통일된 의견도 못 내놓고 자빠지지 않겠냐. 이게 옛날에 우리가 사학법 얘기할 때 한나라당 쪽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안이었기 때문에 너네들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서 계속 공을 그쪽으로 넘겼거든요. 거기 실제로 그때는 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집권 초기서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친박의 반대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쪽에서도 4년 주임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혹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을 놓고 보게 되면 교집합이 여러 군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보게 되면 정책 아닌데 정책까지 토론도 못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지 말고 한나라당에다가 너희들끼리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던져놓으면 자중질환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개헌론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개헌론 시작해보자라고 하면서 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나라당에서 개헌 의총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친박 쪽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하지만 이것이 논의조차도 이재호 특임장관이 그 얘기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친박 쪽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작년 12월 말에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 얘기하는 거 한이TV밖에 없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한이TV에서 정봉주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최초로 거론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한 10월부터 했었죠. 네. 예,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에 큰 축을 갈 때 개헌 얘기했었는데 개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헌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개헌이 블랙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개헌은 뭐냐면 왜 또 빨아들이냐면 개헌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러나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할 거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할 거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이해타산하고 직접적 그렇죠. 연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국회의원도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헌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진영 야권에서는 개헌은 원천 봉쇄하는 게 맞다. 이 논의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이 논의 말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죽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측을 했을 때 뭔가 개헌의 국면을 잡아갖고 이걸 타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 무효화 투쟁이 하고 우리 그 민주당에서 1차 투쟁을 했고 2차 민생 대장정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넘어가는 텀에서는 덜컹덜컹 한번 걸리거든요. 요때 다시 개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좀 위험한 형국에 있고 올 한 해 이 개헌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 그리고 이재호 특임 장관이 상반기 때 끝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정까지도 정해놨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갈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다 여기에 그 쏟아부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쪽에선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이슈가 개헌이고 그리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또 개헌이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쪽은 아니지만 이명박 친이계 쪽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남을 가장 유력한 카드니까 그렇죠. 이 카드를 끝까지 몰고 가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2월에 이제 임시국회가 또 그 개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임시국회 개헌 때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로 쭉 가다가 상반기 때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은 4월 27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의 의원이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2심까지 그 당선 이제 의원 자격 박탈형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 같으면 이제 막 웃으면서 반농담 비슷하게 뭐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나이도 한 살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현재로 확정된 지역이 분당과 그다음 김해 최철국 그 의원이 이제 당선 자격 의원직 박탈된 그 두 지역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울산에도 동구, 중구 뭐 이렇게 해갖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8개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한 4개 내지 5개 늘어나게 되면 내년의 풍향을 가름할 수 있는 풍향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양당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은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이고 김해는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 본가 그 생가와 가까이 밀접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럼 1대1이란 말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서가번 의원도 2심까지 있는데 지금 여의도의 소문은 서가번 의원은 조금 대법원에서 그 의원직 박탈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만은 이광재 지사가 또 항소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게 한 10월인가 그때쯤 결정난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대법이 정치권에 영향을 안 받지만은 그래도 전체 국가 대사이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마 그때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무슨 정보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상식에 근거해서 최소한 상식에 근거해서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가번 의원 지역과 이광재 의원 지역인데 이광재 의원 지역은 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공성진 의원 강남을과 현경병 의원이 있는 노원갑.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되게 되면 서가번 의원이 살아난다고 하면 한 4개쯤 되죠. 4개쯤 되면 강남 한나라당에 유리하지만 김해와 노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원은 수도권을 분위기를 볼 수 있고 김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특히 경북벨트하고 지금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경상남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4월 재보선이 지금보다 판이 커지면 4월 재보선이 판이 커지면 저는 판이 커지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커져서 왜 커지냐면 왜 이 문제 판이 커져야 되냐면 이게 개헌을 잠재울 수 있는 이슈예요. 4월 재보궐선거가. 그래서 가급적 4월 재보궐선거가 판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제 전직이 아니라 현직이 되는데 여기 계속 하시나요? PSI? 올해 한 해를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PSI에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정치인은 계속 얼굴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 노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그 궁금해해요. 이 피수를 많이 보거든요. 의원들이 거의 다 봅니다.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의원 쪽은 모르겠는데 네. 정치 기자들은 많이 봐요. 의원들도 많이 봐요. 아, 그래요? 의원들도 많이 보고 특히 보좌관들 봅니다. 그 이런 거 이 방송을 출연하냐 안 하냐 궁금해하면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그랬죠. 그 어려운 시절에 나에게 기회를 준 그 방송을 내가 어떻게 안 하냐.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본인의 자랑으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4월 달에 그 4월 재보선거가 두 군데든 혹은 세 군데, 네 군데 되든 어쨌든 국회의원 재보선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후 1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크든 작든 방향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재보선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나라당에서는 뭐 김문수, 이재호, 그 다음에 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군부를 떼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은 당원당 규상이 만약에 대선 출마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손학규 대표. 그렇죠.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정세균 다 대권 출마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천정배 의원까지, 최고위원까지. 그럼 이분들이 12월 16일 날 그만둬야 돼요. 근데 당원당 규상이 12월 16일 날 그만두고 2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 16일 날 그만두잖아요? 그럼 2월 16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는 4월 초에 있는데. 너무 늦죠. 일정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당 정개특위에서 12월 16일이 아닌 그거보다 한 두세 달 앞에서 앞에 그만둬야 된다. 10월 정도에는. 10월 정도에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대표 더 하고 싶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당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건데 당원당 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12월 16일까지는 갈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요거를 앞두고 6월, 7월서부터 이 정치 일정을 잡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무척 시끄러울 겁니다.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그래서 이제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권 주자로 떨뛸 사람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놓을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고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단한 신경전이 하반기 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때는 상대적으로 대여 투쟁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될 그 수가 있고. 그래서 4월 27일 지나면 이제 재보선거 끝나고 10월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라고 해봐도 지방의원 선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적 일정이 내년 4월 총선과 그 다음에 12월 대선으로 가는데 그 일정을 규정하는 게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하는 사람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죠. 당에서는 빨리 그만두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심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파워게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서부터 내연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벌써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는데 최근에서 이걸 이해합니다. 원래 의원님은 한 6개월 앞서 가시잖아요. 본인에 관련된 거. 오늘 웬일이세요? 연초라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무척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원래 당원당 규상이 명시되어 있는 일정대로 가게 되면 설날을 전후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공시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 자격이란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당원당 규상에 발목이 잡힌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 내부의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제 경고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 그 지적을 캐치를 했겠네요. 대부분은. 지금 이제 고민에 들어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필요를 당연히 느끼게 되고. 근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대권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누가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속 좁은 사람 같고 못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속 좁은 것 같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밥그릇 갖고 싸우는 그렇죠. 좀 제일 나쁜 케이스죠. 제일 나쁜 케이스죠. 아주 지금 이게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래서 올해 정치 일정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이제 어느 교수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전략적 세팅을 잘 해놔야 돼.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4월 27일 날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정치 아젠다와 이슈를 선점해서 대여 투쟁을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여 투쟁을 하면서 우리 문제는 좀 이면에서 정리해내는 이런 좀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에 있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걸 누가 맡아갖고 할지. 네, 끝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깔때기로 어떤 사안이든 본인의 자랑으로 끝나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전당대회가 잘못돼서 올 하반기에 전당대회가 잘못돼서 그 일정이 잘못 짜져서 만약에 공천을 제대로 준비 못한다든가 그래서 총선에 지고 총선의 지가 잘못되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향후 정국을 주도하는 중요한 이 조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대선까지 가는데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주자로서 그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그다음 뭐 추미애 의원도 나오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손학규 대표는 대선 출마의 영순위 후보니까 이 흔들림이 없을 거고 정동영, 정세균 이 최고위원 측에서는 대선을 준비하지만 여차직하게 되면 당권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권을 나갈 것이냐 당권을 나갈 것이냐. 이 셈법과 그다음에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인 고민으로 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전체 전국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4월 27일 재보선거를 이겨야 되고 그 이후에 일정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깔끔한 일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민주당이 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쪽으로 많이 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잘 정리해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올해의 큰 난제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군다나 개헌까지 끼어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라도 일반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건 뭐 농담이 아닙니다. 일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치 일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건 주로 당의 전략적 파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권을 도전하고 있는 그 주위의 참모진들, 이런 분들의 고민이거든요.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 총선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개헌 문제 끼어들고, 또 남북 문제가 더 경색되는 국면을 끼어들고, 하게 되면, 올해는 그렇게 순탄한 해만은 아니다. 그럼 남북 문제 얘기도 사실 해봐야 되는 남북 문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죠. 남북 관계는 이제 올해 양쪽을 보면요. 남과 북이 그 신년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북도 대화하자. 그러나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북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죠. 북한은 이렇게 애를 때렸다가 달랬다가 화해하자고 했다가 마음대로 해요. 우리의 반응이 이겁니다. 대화하자고 하는 것에 진정성을 파악해봐야 된다. 그래 주도권은 지금 북한이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 그거 잘 지적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PSI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2007년 대선 끝나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희가 계속 예측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우리가 접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전에 노출되면서 무산됐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려고 했었고 북한 측에서는 원조라든지 물자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시기를 놓치면서 더욱더 경색 국면을 갖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보면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MB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은 정상회담을 했으면 쉽게 풀렸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정상회담 기회를 놓치고 지속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 정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나갔던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근데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회담 하면 좋고 아닌 상태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원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평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침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토를 공격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정말 잘못했었던 거죠. 물론 확전을 반대해야 되지만 자신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정확한 평가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이제 신년 북한의 입장을 보게 되면
화해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러나 또 도발하게 되면 응징하겠다. 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과 대화하겠다. 네. 보면요. 미국 입장이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 그러니까 이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통미, 친중, 네. 그 다음에 봉남 정책을 펼 것이다. 네.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화하자고 하고 네, 그렇죠. 중국도 육자회담 하자고 하고 한국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한국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대화 쪽으로 분위기를 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최소한 외교적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선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니시티브를 취해서 뭔가 북한에 먼저 제안해서 뭔가 끌어내고 반응을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하나도 거죠. 없어요. 예. 모든 게 다 북한이 하면 예. 거기에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는데 대부분 뭐 화를 냈다가 아니면 뭐 응징한다고 했다가 근데 그게 다 한 발 늦고 북한 마음대로 하고 있다. 마음대로 지금도 하고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연평도 하고 나서 육자회담 딱 나오니까 예. 육자회담을 하지 말자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자고 지금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푸시를 받았겠죠. 대화 쪽으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는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입장이 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입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비핵 개방 3천 그 전략과 정책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고 다시 대화 분위기로 가자고 하는데 그럼 대화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과 접촉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면은 북한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와중에 낮은 선봉 그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번에 보도 보니까 12월 31일 날 뭐가 있었냐면 신압록강 대교 착공식이 있었어요. 네. 중국하고 지금 중국 그다음에 두만강 유역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두만강 낮은 선봉 그 낮은 항에 4항구하고 5항구하고 6항구하고 개발 계획도 합의했고요. 네. 이렇게 막혀 있는 동안에 북한은 살아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중국과 경제 협약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정치적으로 북한이 이러저러한 입장보다도 북한의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들어갔던 거고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게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건데 정치를 못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그 남북 관계 풀어온 네.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북한과 정치적으로 일정한 갈등 관계 속에서 체제와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과는 별개로 문화, 체육, 경제적인 측면을 잡아낼 수 있는 이 길로 가주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국이. 이득도 얻지 못하고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하고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낮은 선봉, 낮은 항도 4항구, 5항구, 6항구도 50년 사용권을 중국에 넘겨줬어요. 네. 지난번에 낮은 선봉에 5천억 개발 계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다 그 중국한테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그 남북 전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반도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면 우리가 북한 경제를 상당히 살렸다. 그럼 북한 경제를 상당히 살리면 북한이 서서히 개방하고 거기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이 몇 배는 더 됐을 것이다. 남북한 긴장이 강화되니까 무기 수입 해이죠. 배치 해이죠. 이런 등등으로부터 드는 실질적인 비용. 이것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북 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경제권. 개성도 이제 낮은 선봉 지역하고 이 개발 계획 맺고 그러게 되면 마지막 경제적 협약의 보루인 개성이 위험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너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너네 남측하고 할 필요 없어. 그 개성 철수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만큼 이게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격을 보는 거 하나하고, 진짜 심각한 거는 그 12월 8일인가 9일쯤에 네. 간 나오토 일본 수상이 네.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네.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그럴 때 청와대에서 부인했어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청와대가 사실은 일본과 관련해서 부인한 것 중에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어제 오늘 보도가 나오는 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무척 지금 협의가 진행된 거다. 네.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온 게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연초에 제일 큰 이슈가 한일 군사협정인데 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척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용서 못할 거 아닙니까? 일본 자유대가 군사협정 내용이 이거예요. 군사비밀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그러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이나 이런 게 난파됐을 때 비무기적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할 때 그 군사적 파견을 대가로 해갖고 원전 받은 거 아니냐니까. 그때 오리발 내밀었었잖아요. 결국 150명 파견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일본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맺으면서 비군사적이다, 비무기적이다. 그 다음에 무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남북한 군사 대치 상태, 남북한 긴장 상태를 근거로 해서 경계를 중국에 내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일본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 패착 중에 패착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정권이 진짜 이 1910년 제2 을사늑약 맞죠? 네. 그럼 어려운 건 제가 잘 몰랐고 이게 진짜 우리 그 군사적 주권 네. 이거를 열어준 지금은 보면요 쪽문 열고 빗장 살짝 열어놓은 거거든요. 쪽문 열어주면 금방 대문이 열립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저도 이제 정말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일본 우익이 항상 주장해왔던 게 그겁니다. 일본 우익이 항상 주장해왔던 게 한반도의 군사적 재진출. 사실 그 일본 군대가 자위다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다시 땅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협약을 맺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일본 우익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거예요. 주장해왔던 거죠. 그거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거 경고했을 때 왜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설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싶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겁니까? 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예측했냐면 오랜 정치를 해온 감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미 그 내용적으로 협의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요.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면 독도 문제 얘기할 때 이미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 일본 우파를 얘기하자면요. 일본 우파, 그러니까 사실 그 메가더까지 거슬러 올라간 얘기인데 메가더가 일본을 일종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무슨 기지냐면 소련 남하를 방어하는 마지막 최전선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우익이 주장했던 바가 다시 그러니까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의 한반도에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자위대가 한반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나 여지는 없다. 일본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 정권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일본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건 중국이거든요. 지금도 중국 우리 한국과의 라이벌 구도에 있어서는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위기감을 느끼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을 이제 방어하거나 어쨌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중국과 대결하거나 방어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대치할 때 한반도를 통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길목이거든요. 그러는 데 있어서 그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일본 우익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게 일본 군국주의가 한반도 침입할 때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길을 터줘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슨 그래서 협약을 맺어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자기가 일본 사람인가요? 아유, 저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게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지금 한미 군사협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미일 군사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한미의 삼각 군사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정이 맺어지는 순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동북아시아가 한미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한반도 긴장 상태는 다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너무 나쁜 거죠. 우리한테는 통일이 영원히 너무 숨가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남한의 대통령이 어떻게 오케이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뭐 군사가 이제 군사적 이 협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요. 한일 군사협정이에요. 한일 군사협정이고 군사기밀보호협정과 이거 외우기도 어려서 써왔어. 상호 군수지원협정 두 가지인데 이거는 자위대한테 길 열어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당신들 그 허위사실 유포하냐.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가짜 보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 집단이 이걸 열어줍니까? 네. 아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문제는.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돼. 요 문제는 이 문제는요. 네. 이 문제는 지금 민주노동당도 잘 모르고 진보신당도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를 민주당이 보세요. 독도 때 뭐라 그랬었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독도 문제를 건드렸을 때 지지율이 제일 올라갔습니다. 독도 문제를 건드렸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빠질 때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했다고 요명으로 신문에 나왔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럴 때 지지율이 제일 빠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독도 문제와 한일 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감정을 그 전 국민의 애국심을 복돋을 수 있는 가장 이것이 핵심적 카드이다. 그 민주당이 지금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실제 진행된 내용이 뭐냐? 언제부터 이 협정이 진행이 됐느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 내용 나왔던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이슈를 갖고 올해 사실은 이걸 메인 이슈로 가져가줘야 됩니다. 그럴 전략가가 민주당 내에 있나요? 저는 민주당 아닌가요? 힘이 없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고 한일 군사협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이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 하잖아요. 19년 동안. 거기라도 나가갖고 이거 진짜 일본 새롭게 제2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슈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 한번 정치적 큰 스캔들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70년대에. 뭐냐면은 걔네들의 군사 계획 중에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재진출하는 군사적 플랜이 있었던 겁니다. 그 플랜이 당시 반전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70년 남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그때 일본 내에 이제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재진출을 목표로 하는 어떤 플랜을 짰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게 중간에 들킨 거예요, 야당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적 스캔들이 크게 나고 60년대, 70년대가 60년대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플랜이 죽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죽지 않았고, 왜냐면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기들 자식이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계속 해요. 이게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은 이게 군국주의 시절서부터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의 전략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판단까지 드는데, 왜 그러면 일본의 군사적 진출을 허용하느냐. 미국의 요청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나라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보수 진영이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친일파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야죠, 사실은. 뿌리가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수로 가 있다가 진보 쪽으로 역풍이 불었던 거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일본의 보수 진영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세력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쪽으로 가는 전체적 사회적 흐름과 정치 사상적 흐름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가 사실 일본의 우익과 똑같죠. 굉장히 친하잖아요. 친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군대가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번은 한일 의원연맹 가갖고 의원연맹 회장인가요?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축산가 이거를 일본말로 했잖아요. 그랬나요? 예, 일본말로 했어요. 그래갖고 언론에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은 미국 사람들 만나고 그래도 제가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우리말로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해도. 대통령이. 이 바쁜 와중에도 본인의 자랑을 쫙 한 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도요, 안녕하세요, 이제 하와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을 영어를 잘해도 말이죠. 근데 우리 대통령의 형이 일본 갖고 축사를 하는데 일본말로 하고, 그리고 일본말을 오랫동안 또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는데 이제 고급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게 국가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가 그 자격으로 왔었는데. 근데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형제가 진짜. 그래서
되겠는데? 이 한일 오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 한일 군사협정 문제는 네. 특히 진보 진영에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로 이거를 제기를 해야 된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올해 꼭 제기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 문제가 우리가 옛날 뭐 교과서 왜곡 때서부터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 왜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종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가 이제 이건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것 같았고 좀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잘 몰라요. 본인들도 잘 모르는 뭐냐면 이 종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중동 그다음 어디죠? 연합뉴스 그리고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매경인가요? 예.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조 6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와 예. 그다음에 2만 몇천 명의 고용 효과.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 날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아니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실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광고 시장이나 이런 게 그쵸. 팍팍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광고도 풀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편을 원래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예상 안 했었죠. 한두 개 정도 하고 떨어진 데는 네. 등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했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이 종편을 준 것은 이미 대선전이 붙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등 돌리게 할 수 없는 등 돌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개를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그 집권 후반기를 넘어가면 언론과 검찰은 등을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왔죠. 그래 왔죠 이때까지. 그래 왔죠. 근데 이 종편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언론은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난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부도와 적자를 내고 부도 나는 그런 종편이 있을 것이다. 조중동 중에 셋 다 살아남지 않고 하나 정도가 삼고 나머지 두 개가 어려워지게 되면 계속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할 것이고 경부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할 것이고 그게 안 되게 되면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 지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종편을 대거 허용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자기들에게 발목을 잡는 엄청난 이게 그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착각이라고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동의하고 그들의 착각은 이렇게 많이 주면 설마 실제 많이 준 거죠 이게. 그렇죠, 많이 준 거죠. 몇 편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중앙만 되고 조동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한두 개 이상을 그러니까 일단 그 시장이 한두 개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다. 한두 개 더 벅찬데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정한 건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치적 결정인데 그 결정이 거꾸로 사실은 이 모두를 먹여 살 수 없음으로 해서 그럴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이명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이명박을 씹어서 살 수 있으면 이명박을 씹어서 사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점점 줄 게 없는 뭐 권력도 떨어져 가고 줄 게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거꾸로 자기들의 멸망으로 가는 길. 그렇죠. 네? 길을 재촉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이제 이슈가 다 끝나긴 했지만 제가 어제 울산을 갔더니 태화강이 있어요. 울산을 가로지르는 아주 작고 아담한 강인데 태화강이 이 오염된 게 다 아주 맑게 정화가 돼서 여름이면 수용을 한답니다. 네. 냄새도 안 나고. 참 울산시장 좋은 일 했다 그랬더니 같이 있는 그 울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분 한 거 없어요 그래요. 태화강 아래 보가 있었답니다. 그 보를 뜯어버렸대요. 그 보를 뜯어버렸더니 무슨 옆에서 무슨 작업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보 뜯어버렸더니 강물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이게 그 오염된 게 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 4대 강이 오염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다하면 그 보 다시 뜯어야 됩니다. 이럴 때 입는 국민들의 피해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 퇴임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성숙한 정치 풍토. 책임을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책임을 묻고. 아니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응징하는 춘향전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알겠습니다. 성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좀 올해는 준비해 나가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이게 좀 속이 시원하지. 책임을 묻는. 책임을 묻는 당연히 거죠. 책임을 줘야죠. 책임을 묻고 응징하겠다, 취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책임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한번 물어보고 물어만 보자 우리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 이상했으나 어쨌든 본인 칭찬 한 3개 정도 섞어가지고 크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남북관계, 개헌,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요. 한일 군사협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PSI 열심히 시청하면서 정봉주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삼겹살 시식 코너에서 이제 막 고기 먹고 한 근도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그날 100명이 가입을 했어요. PSI 시청자들이 이렇게 성숙한 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그 페이스북하고 트윗도 많이 가입을 하는데 올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물론 퉁쳐서 크게 얘기했지만 올 한 해도 저희가 정치적 예언 그치지 않고 한일 문제를 특히 개헌과 한일 문제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헤쳐 가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